안녕하세요. 사연 편지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선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광고 기획사의 최연소 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카피 한 줄에 기업의 매출이 춤을 췄고 수십억대 경쟁 PT에서도 백전백승을 거두던 독보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남편 기태를 만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젠틀한 사업가인 줄 알았던 기태는 결혼 전 선희의 커리어를 찬양하며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당신의 그 당당한 모습에 반했어요. 결혼해서도 당신의 그 멋진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내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희를 잡기 위한 달콤한 덫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선희는 중요한 광고 런칭을 앞두고 회사에서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겨우 1시간 눈을 붙이고 시댁으로 달려간 선희에게 날아온 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의 매서운 손찌검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년이 시어머니가 기다리는데 회사 일을 핑계로 늦어. 네가 밖에서 수억을 벌어와도 이 집에선 내 아들 밥 해주고 내 발 닦아주는 식모일 뿐이야. 당장 그 가증스러운 정장 벗고 앞치마 둘러. 박 여사는 선희의 고가 정장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희의 개인 노트북을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던져버렸죠. 수개월간 준비한 광고 기획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희가 울며 기태에게 노트북과 찢어진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선희야, 너도 적당히 좀 해. 우리 엄마가 너 사회생활 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긁어? 그리고 그깟 광고가 우리 엄마 기분보다 중요해. 너 돈 몇 푼 번다고 집안 어른 무시하는 거, 나 이제 못 참겠다. 내일 당장 사표 써. 안 쓰면 나 너랑 이혼이야. 선희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 선희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전문대도 겨우 졸업하고 노는 게 일인 신우이 혜리는 선희의 아이디어 노트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는 선희가 퇴사한 틈을 타 선희의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말하며 용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언니, 이딴 메모 적어놓고 팀장 부심 부린 거야?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근데 여기 적힌 이 문구, 내가 인스타 공구할 때 쓰면 딱이겠다. 언니는 이제 아줌마니까 이런 거 필요 없지? 혜리는 선희가 공들여 만든 전략 리포트를 냄비 받침으로 쓰며 비웃었습니다. 선희가 항의하자 박 여사는 선희의 입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시누이 하는 일에 토를 달아. 입 닥치고 저기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해. 선희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만큼은 이 더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노라 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박 여사는 선희에게 지하 창고에 쌓인 무거운 김치통들을 모두 2층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배가 너무 당겨요. 아이가 위험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어디서 귀한 자식 핑계를 대. 옮겨 이년아. 안 옮기면 네 친정 아버지가 남긴 유산 우리 기태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릴 줄 알아. 계단을 오르던 선희의 다리가 떨렸고 결국 뒤로 고꾸라졌습니다. 계단 끝까지 굴러떨어진 선희의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기태와 박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 모자란 거. 애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어. 야, 기태야. 제 병원 보내면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일단 좀 놔둬봐. 자연적으로 멈추겠지. 그나저나 저 바닥에 피 묻은 거 어떡할 거니? 저거 지우기 힘든데. 선희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산보다 바닥의 핏자국을 걱정하며 짜증을 내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그 순간 선희의 영혼 안에서 광고 기획자의 냉철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죽였지.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유산 직후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할 선희를 기태는 억지로 퇴원시켰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선희를 향해 기태가 던진 첫마디는 걱정돼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야, 너 1인실 쓰면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셨어. 왜 하나도 간수 못해서 생돈 나가게 한다고. 당장 일어나서 짐 싸. 집에서 쉬면 되잖아. 선희는 창백한 얼굴로 휘청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반겨주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갑게 식은 거실 바닥과 박 여사의 섯을 펄은 호통이었습니다. 선희가 방에 눕기도 전에 박 여사는 주방으로 선희를 불러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은 지난 듯 쉰 냄새가 올라오는 미역국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 같은 년한테 새국 끓여주는 것도 사치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밀린 빨래 다 해놔.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그리고 애 못 지킨 건 네 죄니까. 오늘부터 석 달 동안은 고기 반찬 먹을 생각도 마. 죄인이 무슨 고기야? 선희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박 여사는 선희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미역국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먹어서 얼른 몸 고쳐서 다음. 애 가질 준비나 해. 이번엔 딸 낳으면 진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기태는 유산한 아내를 뒤로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는 기태의 옷을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낯선 호텔 키와 함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 선희가 아이를 잃고 병원비로 벌벌 떨 때 기태는 다른 여자에게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 여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박 여사는 오히려 선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아들이 밖에서 좀 놀 수도 있지. 네가 집에서 남편 길을 못 살려주니까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그 목걸이, 그거 내가 사라고 했다. 우리 기태 고생하는데 그 정도 보상도 못 해주니 한 번만 더 남편 뒤 캐고 다니면 그땐 네 친정 아버지 산소까지 파헤칠 줄 알아. 다음 날 시누이 해리가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타났습니다. 기태가 내연녀에게 준 줄 알았던 목걸이를 해리가 차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기태가 내연녀와 해리 두 사람 모두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었죠. 언니, 이거 오빠가 나 기분 전환하라고 사준 거야. 언니는 애도 못 낳고 누워만 있는데 나는 오빠 기 살려주는 동생이잖아. 아, 참. 언니 친정아빠가 남긴 그 상가 건물 말이야. 그거 이번에 오빠 사업 자금으로 넘기기로 했다며. 어머님이 공증 서류 다 준비하셨더라. 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선희는 눈동자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읽고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보루마저 이들은 입안의 사탕처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선희는 시어머니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찢겨진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희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사망보험 가입 설계서와 함께 선희를 정신병으로 몰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계획서였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기태의 지장과 박 여사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김선희, 증상, 유산 후 심각한 피해망상 및 우울증, 조치, 외부 접촉 차단 및 장기 요양. 선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광고 팀장 시절 경쟁사들을 무너뜨릴 때 짓던 그 잔혹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 모든 걸 뺏을 계획이었구나. 기태 씨 어머님 그리고 혜리야. 내가 보여줄게. 진짜 미친 사람이 판을 짜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선희는 찢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자 시댁 식구들의 사형 집행서였습니다. 유산 후 보름이 지난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12첩 반상을 차려냈습니다. 부스스한 모습이 아니라 광고 팀장 시절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죠. 거실로 나온 박 여사와 기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 이게 다 뭐냐? 해가 서쪽에서 떴니? 어머님,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이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어제 어머님이 주신 미역국 먹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를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이제부턴 정말 시댁 귀신이 돼서 어머님 뜻대로 살게요. 선희는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찝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기세등등해져 선희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그래, 내 아들 기 살려주고 집안 재산 관리 잘하면 내가 너 요양원까진 안 보낼게. 선희는 퇴근한 기태에게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고 그가 좋아하는 안주를 내왔죠. 기태는 선희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선희야, 너 역시 광고 팀장이라 그런지 눈치가 빠르네. 그래, 여자 인생 뭐 있어? 내 뒷바라지 잘하고 엄마한테 잘 보이면 그게 최고지. 아, 맞다. 너 저번에 말한 그 상가 건물명의 이전 서류, 내일 도장 찍을 거지? 당연하죠, 여보.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류에 보완할 게 좀 있더라고요. 당신 인감이랑 통장 좀 빌려주세요. 제가 완벽하게 처리해서 당신 이름으로 딱 돌려놓을게요. 기태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통장과 인감을 선희에게 맡겼습니다. 선희는 기태가 잠든 사이 금고 안에 있던 기태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선희는 시누이 해리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그녀의 환심을 샀죠. 혜리야, 너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고 했지? 내가 광고 팀장 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거든. 이번에 명품 런칭 파티 초대권이 들어왔는데 네가 가면 딱일 것 같아. 아, 그리고 네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 내가 선물로 줄게. 어머, 언니. 진짜? 언니 다시 보게 되네. 역시 언니는 내 편이라니까. 해리는 선희가 건넨 가방 속에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가방을 들고 매일 밤 기태의 내연녀와 함께 클럽을 전전하며 시댁의 은밀한 대화들을 선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박 여사의 칠순이 다가오자 선희는 아주 화려한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신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크게 하시죠. 어머님 인맥들 다 부르시고요. 제가 광고 기획하던 실력 발휘해서 박 여사님의 위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박 여사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간만에 밥값을 하네. 내 친척들, 고향 사람들 다 불러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 테니까. 파티 일주일 전 선희는 옥상에서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자신을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혜 저거 진짜 바보 아니야? 자기 아빠 건물도 넘겨준대. 생일 파티 해준다고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것 좀 봐. 내 말이 역시 사람은 좀 패고 밟아야 말을 잘 듣는다니까. 생일 파티 끝나자마자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재산 다 넘어오면 저런 애가 무슨 필요니? 선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기태의 비자금은 세탁되어 제3의 계좌로 이동 중이었고 해리의 불법 약물 구매 현장은 영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선희는 허공을 향해 아주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미리 명복도 빌어드리게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화려한 파티가 당신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장례식이 될 테니까. 선희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시누이 해리에게 명품 런칭 파티 초대권을 건네며 그녀를 화려한 조명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해리는 선희가 준 가방을 들고 파티장에 나타나 온갖 허세를 부리며 SNS 라이브 방송을 켰죠. 여러분, 제 올케가 광고팀장이라 이런 귀한 파티에 초대됐네요. 이 가방 아직 시중에 풀리지도 않은 초신상이에요. 하지만 그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희가 미리 섭외한 진짜 명품 감별사들과 과거 해리에게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댓글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 엊그제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찍힌 거 봤는데 이 여자 예전에 편의점 알바생한테 돈 던지던 그 무개념녀 아냐? 해리는 당황하며 방송을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희는 해리가 파티장에서 마신 술에 살짝 섞어둔 흥분제 성분 때문에 그녀가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확보해 커뮤니티에 퍼뜨렸습니다. 해리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구 무개념 짝퉁녀로 등극했습니다. 남편 기태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자신의 비밀 금고에 넣어두었던 비자금 장부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가 투자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하나둘씩 구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선희야, 너 내 서재 들어갔었어? 장부 건드렸냐고.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저 요즘 어머님 생신상 메뉴 짜느라 서재 근처에도 안 갔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네요. 제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올까요? 선희는 너무나도 청초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태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마시는 그 보약에는 사실 기태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약 성분이 소량 들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점점 환청을 듣기 시작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발작하며 선희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선희가 가져온 부동산 투자 계획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선희는 광고 팀장 시절 인맥을 동원해 가짜 투자 전문가를 박 여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친정 아버님이 남기신 건물을 이쪽에 투자하면 수익이 5배는 난대요. 어머님 명의로 다 돌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저 용돈이나 좀 주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역시 큰 물에서 놀던 애라 정보가 다르네. 그래, 당장 도장 찍자. 박 여사는 선희가 내민 서류에 지장을 쾅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투자 계약서가 아니라 박 여사가 지금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들에 대한 사회 환원 및 피해자 배상에 동의한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서였습니다. 선희는 박 여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이용해 그녀의 목에 스스로 밧줄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기태의 내연녀 미란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끼는 후배라면서요. 편하게 와서 밥 먹어요. 박 여사와 혜리는 미란이를 반기며 선희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미란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하는데. 저 답답한 거 치워버리고 네가 들어올 날 얼마 안 남았다. 그치? 미란이는 선희의 눈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저 기태 오빠랑 곧 결혼할 거예요. 언니가 쓰던 침대랑 가구는 다 버려주세요. 찝찝하니까. 선희는 미란이에게 직접 끓인 차를 대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란 씨. 침대는 꼭 바꿔야겠네요. 거기서 기태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미란 씨도 기겁할 테니까. 칠순 잔치를 하루 앞둔 밤, 선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밖에서는 해리가 SNS 테러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기태가 악몽을 꾸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동방석에 앉을 꿈을 꾸며 코를 골고 있었죠. 선희는 노트북을 켜고 칠순 잔치 상영 영상의 마지막 편집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박 여사와 그 일당들의 추악한 30년. 선희야, 물 좀 가져와. 박 여사의 고함에 선희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시원한 물로 가져다 드리게요. 당신들의 그 타오르는 탐욕을 단번에 꺼뜨릴 얼음물로요. 선희는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파편이 선희의 발등을 스쳤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집의 모든 소음은 영원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박 여사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의 일가 친척과 기태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박 여사가 평소 자랑하던 사교계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선희는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선희야. 오늘 네가 웬일로 이렇게 예쁘게 꾸몄니? 박 여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오늘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 드릴게요. 옆에 선 기태는 미란이에게 보낼 문자를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해리는 악플 테러를 잊은 척 셀카를 찍어대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밧줄이 감긴 줄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사의 꽃, 박 여사 일대기 영상 상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저희 집안을 이끌어 오신 박 여사님.
그리고 제 곁에서 항상 저를 특별하게 대해준 남편 기태 씨와 아가씨. 여러분께 이 가족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난 몇 달간 피눈물을 흘리며 직접 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하기도 해라.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첫 장면은 박 여사가 며느리 선희의 입에 고춧가루를 들이부으며 폭언을 퍼붓는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야, 이 근본 없는 년아. 네가 유산한 게 내 탓이니 바닥에 피 묻힌 거나 닦아. 넌 우리 집 개만도 못한 존재야.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기태와 미란이가 호텔에서 나오는 파파라치 컷, 그리고 기태가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탕진하며 선희의 친정 재산을 가로챌 모의를 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엄마, 선이 걔 요양원에 가두면 끝이야. 건물 명의만 넘겨받으면 저런 애 바로 버려야지. 미란이랑 살 거야. 이거 당장 꺼.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선이야, 너 미쳤니? 기태가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선희가 서버를 해킹해 둔 덕에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해리가 클럽에서 약물에 취해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선희의 조각 작품을 망치로 부수는 광기 어린 모습이 장식했습니다. 하객들은 손가락질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평소 무시하던 친척들은 에구, 사람 죽이는 집안이네 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기태의 사업 파트너들은 이런 도덕성 없는 놈이랑은 거래 못하지라며 명함을 집어 던졌습니다.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해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태는 선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기태 씨, 그리고 박점래 씨, 불법 도박 및 사기징역, 그리고 상습폭행 및 살인미수, 유산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태와 박 여사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선희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태의 귀에 대고 아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 당신들을 위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기획해 주겠다고. 아 참. 당신들 지금 잡혀가는 거 내가 제보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그 미란이가 자기 살겠다고 검찰에 다 불었더라고. 배신의 맛이 어때? 선희는 아수라장이 된 호텔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선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이야. 당신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쯤 당신들의 이름으로 된 건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해줄게. 선희는 미리 준비한 검은색 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간신히 집행정지로 풀려난 박 여사와 기태, 그리고 해리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며칠 밤을 지새운 그들의 몰골은 불황자와 다름없었죠. 그 독한 녀. 집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 손으로 머리통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박 여사는 길길이 날뛰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누르자 들리는 건 싸늘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게 뭐야? 야, 한기태. 네가 번호 바꿨어. 당황한 기태가 번호를 눌러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박 여사의 고함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점래 씨, 한기태 씨.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 집은 어제부로 매매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저희는 새 집주인의 의뢰를 받은 명도대행 업체입니다. 당장 이 구역에서 물러나십시오. 기태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매매라니. 내가 집을 판 적이 없는데 누가 팔아? 박점래 씨가 사인하신 재산 처분 및 피해 배상 합의서 잊으셨습니까? 그 서류를 토대로 선희 씨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전액 당신들이 선희 씨 명의로 빌린 사채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요. 내 옷, 내 가방, 내 보석들은 어딨어? 해리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인부들이 커다란 포대를 집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요? 새 집주인께서 쓰레기는 다 치워달라고 하셔서요. 포대가 터지며 해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과 박 여사의 밍크 코트들이 흙먼지 구덩이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 위로 선희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물 쓰레기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 돼. 내 가방. 이거 하나에 1,000만 원짜리란 말이야. 해리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오열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기 옷을 챙기려다 발을 헛디뎌 구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한때 광고 팀장의 월급을 가로채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서로를 밀치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아한 수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선희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기태 씨.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이년아, 김선희, 네가 감히 내 집을 팔아.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박 여사가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선희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 원래 제 돈으로 대출금 갚아가며 지키던 집이었잖아요. 당신들이 제 노트북 물에 빠뜨리고 제 아이 죽게 내버려 뒀을 때, 전 이미 이 집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아 참, 기태 씨. 미란이는 연락 안 되죠. 당신 비자금 챙겨서 해외로 튄 지 벌써 사흘째예요. 당신이 준 그 다이아 목걸이도 제 발로 전당포에 팔고 갔더라고요. 기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갈 데도 없어. 이 추운 날에 어딜 가라고. 선희는 남편의 얼굴에 마시던 커피를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기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유산하고 피 흘릴 때 당신들 병원비 아깝다고 나 방치했지? 쉰미역국 처먹으라고 머리채 잡았지? 그때 내가 느낀 추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 걱정 마. 갈 곳은 내가 이미 예약해뒀거든. 선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땡땡 철거 및 폐기물이라고 적혀 있었죠. 당신들 짐, 저 트럭에 실어서 당신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그 달동네 단칸방으로 보내줬어. 보증금 500에 월세 60. 당신들이 나한테 한 달 생활비로 주던 그 푼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가서 평생 서로 미워하며 썩어 문드러져 봐. 선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희가 마련해준 달동네 단칸방.
보증금 500에 월세 60짜리 좁아터진 방에 박 여사, 기태, 해리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평대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를 부리던 이들이 이제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서로의 숨소리조차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야, 한기태, 너 그 많던 돈 다 어쨌어? 네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박 여사가 기태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기태는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엄마는 잘한 거 있어? 그 투자 서류에 지장 찍은 건 엄마잖아. 엄마의 탐욕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한때는 며느리 하나를 재물 삼아 화목했던 가정이 이제는 서로의 탓을 하며 짐승처럼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해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온 찢어진 명품 가방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인스타에 사진 올려야 한단 말이야. 엄마, 이거 수선비 좀 줘. 오빠, 돈 좀 빌려줘. 이 미친년아, 지금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놈의 가방이야. 박 여사가 해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해리 역시 지지 않고 박 여사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엄마가 나 유학 보내준다며. 내 인생 망친 거 엄마야.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욕설로 가득 찼고 벽 너머 이웃들은 조용히 좀 해. 이 인간들아. 라며 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기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희의 친정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을 확인하러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그 건물만 팔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중개업자의 말은 기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그 건물요. 전 주인 박점래 씨가 사인하신 사회환원 합의서 기억 안 나세요? 그 건물 이미 불우이웃 돕기 재단과 국가의 기부 체납 절차 끝났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익명의 기부 자선가가 악덕시댁의 재산을 환수해 사회에 환원했다고요. 기태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선희는 단순히 재산을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을 좋은 일에 써버림으로써 기태가 법적으로 다시는 그 돈을 되찾아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박 여사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기태 그놈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증언해 줄게. 기태가 너 유산하게 만든 거, 그거 다 기태가 계획한 거야. 나만 좀 살려다오. 나 요양원만 안 보내주면 내가 법정에서 기태가 바람피운 거, 도박한 거 싹 다 불게. 선희는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버리시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내일 검찰청으로 직접 오셔서 자수하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기태는 박 여사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희가 일부러 기태에게 그 녹음 파일을 전송했기 때문이죠. 기태는 자고 있던 박 여사의 목을 졸랐습니다. 당신이 엄마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해리는 그 옆에서 무서워하기는커녕 박 여사의 낡은 비상금 주머니를 챙겨 달아나려 했습니다. 세 사람이 엉켜붙어 지옥 같은 난투극을 벌이고 있을 때 단칸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엔 선희가 보낸 변호사와 사채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태 씨, 혜리 씨, 그리고 박 여사님.
오늘부로 당신들 이름으로 된 모든 채무의 독촉이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한기태 씨는 방금 어머니의 고발로 살인미수 교사 혐의가 추가되었네요. 이제 각자 다른 감방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선희는 멀리서 이 광경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밟으며 12첩 반상을 요구하던 그들이 이제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를 저주하는 꼴이란. 박 여사의 비상금을 챙겨 달아나려다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힌 시누이 해리. 그녀는 선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핥을 기세로 빌었습니다. 언니, 제발 저만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사실, 우리 엄마랑 오빠가 숨기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언니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거 사고 아니었어요. 선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년 전 당뇨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던 아버지. 당시 기태는 누구보다 슬퍼하며 장례식을 도맡았었죠. 선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부 말해. 하나라도 숨기면 넌 오늘 안으로 사채업자들 손에 팔려갈 줄 알아. 해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사업 자금이 급했던 기태와 박 여사는 선희의 아버지가 가진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빠가 아버님 약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 인슐린 주사기에 인슐린 대신 생리식염수를 채워 넣었어. 아버님이 혈당 조절 안 돼서 쓰러지실 때 엄마는 옆방에서 문 잠그고 못 나오게 했고, 오빠는 아버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119에 신고했어. 그래야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선희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들과 한 침대에서 자고 그들의 밥을 차려주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선희는 해리의 증언과 당시 기태가 사용했던 약 상자를 보관해둔 조력자의 증거를 토대로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여사와 기태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이 다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 막만 봤어요. 저 미친놈이 지 장인 죽이고 건물 뺏자고 저를 꼬드겼다고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태는 박 여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제안했잖아. 돈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 저 노인네 빨리 보내버리자고 한 건 엄마잖아. 이제 와서 어디서 약을 팔아. 하객도 품위도 없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괴물들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선희는 마지막 증거물로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낡은 만보기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 만보기는 아버지가 선희에게 선물하려고 샀던 최신형 녹음 기능이 탑재된 기기였고, 아버지는 임종 직전 그 버튼을 누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기태야, 너 왜 주사를? 박서방, 선희한테, 내 딸 선희한테 이러면 안 돼. 아버님, 걱정 마세요. 선희는 제가 식모로 잘 써먹을게요. 이제 건물 넘기고 편히 가시죠.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고 판사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재판 결과 기태와 박 여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수감되기 직전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선희는 철창 너머의 기태를 보며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태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나를 식모로 잘 써먹겠다고. 맞아. 나 당신들 파멸시키는데
내 모든 재능을 아주 잘 써먹었어. 감옥에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속죄하며 살길 바래. 선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 여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특유의 갑질 본능을 내보였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에서 건물주 소리 듣던 사람이야. 이딴 콩밥을 어디 사람 먹으라고 가져와. 당장 소장 불러. 하지만 그 방의 방장은 이미 선희가 사람을 써서 손을 써둔 진짜 무서운 언니였습니다. 덩치 큰 방장이 박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 식판에 처박았습니다. 야, 할망구. 여기 강남 아니야. 너 우리한테 밥 차려주러 온 식모라며? 오늘부터 네 이름은 박식모다. 우리 방 식구들 양말 다 빨고 화장실 변기 손으로 닦아놔. 안 그러면 밤새도록 미역국에 얼굴 처박게 해줄 테니까. 박 여사는 선희가 겪었던 식모 생활을 그대로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방원들의 수발을 들고 남은 잔반을 털어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기태 역시 비참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장인 살해범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흉악범들 사이에서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한기태. 네가 그렇게 광고를 잘 만든다며? 우리 방 벽에다가 나는 쓰레기입니다라고 1000번만 써봐. 카피 잘 뽑아야 할 거야. 기태는 하루 종일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글자를 썼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온 사람은 오직 선희뿐이었죠. 하지만 선희는 유리창 너머로 기태를 보며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태 씨 안색이 안 좋네. 아, 당신이 그토록 찾던 미란이 소식 들었어? 동남아에서 도박빚 때문에 팔려갔다가 지금 행방불명이래. 당신이 준 다이아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미란이 표정이 어땠을까? 기태는 절규하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선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선희는 조용히 헤드셋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역장으로 보내진 해리는 매일같이 거친 작업복을 입고 먼지 구덩이에서 박스를 접었습니다. 명품 코트 대신 땀 냄새나는 조끼를 입고 명품백 대신 쓰레기 봉투를 들었죠. 이거나. 나 인플루언서야. 나 예쁜 옷 입어야 한다고. 해리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관리 직원은 냉정하게 채찍질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아, 그리고 네 SNS 계정? 그거 선희 씨가 범죄자 해리의 실체라는 이름으로 박제해서 전 국민의 구경거리가 됐더라. 축하해. 네가 원하던 유명 인사가 됐네. 선희는 교도소 측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박 여사와 기태에게 단 한 번의 특별 배식을 허락받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선희가 직접 보낸 정갈한 12첩 반상이 놓였습니다. 박 여사는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옆에 놓인 작은 메모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 고기. 사실 며칠 전부터 상온에 둬서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먹었던 미역국 맛이랑 비슷할 텐데 맛있게 드세요. 박 여사는 입안에 든 고기를 뱉어내며 구토를 했습니다. 기태 역시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이 사실은 쓰레기통 뒤진 고기로 만들어졌다는 암시를 받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희는 이제 그들의 면회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늙어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희가 기획한 최종 광고의 테마였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 내일이면 그들이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다 사라질 거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선희의 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폐쇄 신청서와 성본 변경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제 한기태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김선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석방 없는 만기 출소. 박 여사와 기태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박 여사는 허리가 굽은 초라한 노파가 되었고, 기태는 머리숱이 다 빠진 채 눈빛만 살기등등한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태야. 일단 선이 그년을 찾아가자. 걔가 우리 돈 다 빼돌렸으니까 가서 칼이라도 들이대서 돈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복수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간 기태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데 왜 사망 처리가 돼 있어? 한기태 씨? 이분들은 8년 전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 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인 김선희 씨가 절차를 밟으셨네요. 당신들은 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희는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법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신분증도 통장도 만들 수 없는 유령이 된 것입니다. 기태와 박 여사가 구걸하며 거리를 헤매다 본 대형 전광판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선희였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광고 대행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을 수상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저는 예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광판 속의 선희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태가 소리를 지르며 전광판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숙자 취급하며 피할 뿐이었습니다. 해리는 노역장에서 나온 뒤 갈 곳이 없어 유흥가를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시골 식당의 식모로 팔려갔습니다. 매일같이 술 취한 손님들의 욕설을 듣고 하루 종일 불판을 닦으며 손이 짓물러 터졌죠. 어느 날 식당 TV에서 나오는 선희의 인터뷰를 보며 해리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저 언니네 올케야. 내 집 돌려줘. 내 가방 돌려줘.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식당 주인의 매서운 호통뿐이었습니다. 미친 소리 말고 불판이나 닦아. 이 쓸모없는 년아. 기태와 박 여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선희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 바닥에 팽개쳐졌죠. 그때 선희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태가 그녀의 구두를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돈 조금만 줘. 우리 굶어 죽어. 선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기태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들이 선희에게 던졌던 5만 원권 한 장을 기태의 얼굴에 침을 뱉듯 던졌습니다. 기태 씨, 어머님, 이 돈으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드세요.
아, 상한 미역국은 파는 곳이 없어서 아쉽네. 당신들은 이제 나한테 복수할 힘도 나를 괴롭힐 이름도 없어요. 당신들은 죽어서도 제 아버지 곁엔 못 가요.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당신들 자리를 이미 사뒀거든요. 선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끝났어. 나 이제 진짜 김선희로 행복하게 살게. 백미러 속으로 먼지 구덩이에서 5만 원권을 줍기 위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기태와 박 여사의 추악한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선희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